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고요.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그러면 어떤 이야기 나눠보게 될지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살펴봅니다. 일단 하반기에 증시 대비와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7월 이제 거래 시작하고 4거래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이거 난이도가 장난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개별적인 종목들이라든지 이슈성도 짙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하반기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바뀌려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하반기에 대해서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타이틀은 관심주 7선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아마 매매하시는 전략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이 클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번 하반기에 대해서는 전략은 우리가 이제 막 낙관론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키움증권이 지난 5월 29일 날 이제 발표했던 2024년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자료의 제목이 뭐냐면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6월이 되기 전부터도 5월 말부터 이미 이번 다음 하반기의 전략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시황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중국에 대한 견제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관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럼 여기에 사업 지원은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이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일단 관세가 인상된 부분들은 전기차 시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 과감한 관세 보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전략산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역대 최대로 지금 파운드리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인텔에도 엄청난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은 이 시황이 어느 정도 지금 하반기에도 유효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대선이라 나와 있는데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시장에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하필 채권 시장에서 좀 더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보느냐? 이거는 이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당시에 이때도 파월 의장이 금리를 굉장히 높게 놓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날린다면은 미국의 경제는 로켓처럼 날아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까지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었고 6월부터는 이제 이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양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증권에서는 또 뭐라고 자료가 나오면은 이번 7월의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의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네. 애매하게 어중간하게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전망을 하고 있던 하반기에 대한 전략 자체가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애매하게 어중간한 주식들이 좀 더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사실 주도주가 없다, 뭔가 대표하는 섹터가 없고 증시의 방향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아마 이 부분들을 많이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런 영향권에서 오히려 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개별 종목들이 좀 다수 가고 있고요. 네. 특히나 테마주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잊혀졌던 테마가 먼저 갔다가 또 다시 급락이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끝났습니까? 아직도 지금 정부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밀려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가스공사 그동안 잘 가다가 주가 반납하면서 누가 가버렸죠? GS글로벌이 잘 갔습니다. 오늘도 GS글로벌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단기적인 변동에 강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또 접근도 하시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게 테마성으로 만약에 순환매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차후에 폭탄 돌리기를 한다면은 과연 그게 내 차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제가 실제로 다른 분들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100% GS 글로벌을 4,000원대 사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 이렇게 좀 기회를 잡으시고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오히려 지금 거래됐던 종목들이 다시 잊혀져 가는 추세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주로 매수 주체라고 강력하게 얘기되는 두 주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방식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좀 드린다면은 이번에 비만 치료제 이슈가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면서 뭐 삼성당 대학이 이번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제품을 뭐 독점을 계약해서 이제 생산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시가 나왔는데 네. 오히려 삼성당 제약은 주가가 잘 가는 동안에도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계속 지분율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추적해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증권사는 현재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을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수익 중점에 좀 더 매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수익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익은 단기적 수익에 좀 더 초점을 더 많이 두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만큼 이 변동의 경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금 증시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지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누굴 믿고 가야 되고 뭘 보고 가야 되냐. 아마 깜깜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옆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은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발간되면은 그날 그 종목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은 혹은 그 주에 그 다음 주쯤 되면 또 조정이 나오는 여파들이 네네.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였던 이 동국제약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동국제약이 사실은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기대된다. 이 부분들은 저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지난 26일 날에 상상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26,000에서 28,000원 올렸다라는 맞아요. 그 소식이 네. 아마 새벽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날 새벽, 전날인가요? 그날 새벽인가요? 아마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다시 지금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재밌는 사실은 여기서 지금 매수 주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매도 주체가 어떻게 되는가. 이 현황을 보시면은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 매도를 합니다. 26일 날에는 보시면은 반짝 상승했다가 바로 매도 물량 나왔는데, 다시 이거를 지금부터 또 받아가는 물량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랑 비슷하게 또 KCC가 있습니다. 물론 레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KCC도 사실은 그동안에 뭐 실리콘 사업 부분이 뭐 마진율이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난 25일 날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일주일 동안에 또 조정 여파가 나오다 다시 오늘 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레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과연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가. 그럼 우리가 이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의 이정표 역할로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누가 28,000원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접근해 버리시다가는 오히려 높은 벽에서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테마가 지금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계속 금융주들이 계속 이제 랠리를 띄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금융주들이 상태가 뭐 실적을 내기 아주 좋은 상태일까요? 지금 가계부채들 굉장히 역대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질 거다. 자, 이자가 높아지는 만큼 당연히 부실 채권도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 시간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환수가 안 되는 자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들은 기업들에 있어서 사실은 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은행들끼리 고금리라는 빌미 하에서 고금리 상이라는 미명하에서 대환 상품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면서 서로 간의 고객 뺏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예상치보다는 오히려 좀 더 추가적인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오히려 자체적에서 이제 누가 먼저 더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네네. 제로섬 게임에서 제한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금융주도 유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슈들이 나오느냐. 자, 우리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한참 주목을 받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2월이었죠. 맞아요. 2월 초부터 해서 3월, 4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2월, 3월, 4월까지 가는 동안에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다 뛰었는데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한번 거론되는 이유가 그래도 분기 배당 혹은 연배당을 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재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뿐만 아닙니다. 또 CXL이 또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컴퓨터 CXL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뭐 지금 HBM보다 시장은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네. CXL이 작년엔 잠깐 반짝 상승하다가 올해는 오히려 힘을 상반기에 잃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부분이 거론되는 원인들도 그동안 잊혀졌던 테마,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중간하고 애매한 테마들이 다시 거론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 그 투자를 뭐 좀 더 늘린다 이런 게 좀 모멘텀이 되지 않나요? 자, 사실 삼성전자의 그 레드햇 인증 관련해서도 이게 7월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네. 사실 이 레드햇 인증에 대한 기사는 6월 25일인가요? 26일인가요? 아, 이때가
원래 공식 인증을 받고 보도를 삼성전자에서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주가가 7월에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 순환매를 주목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꾸준하게 트래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 오히려 삼성당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맞아요. 네. 아직까지 국내 비만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는 이제 1호 기업 중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은 많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한미약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지분율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인 지분율이 그래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작년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띄워놨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6%. 근데 올해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16% 거의 그대로 동결로 가다가 지금은 18%까지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밸류에이션 부담들 그리고 오히려 실적 자체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탄력이 높은 종목보다는 조금 저변동 종목들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좀 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테마 쪽을 만약에 주목받는 걸 위해서 내가 접근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아직은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은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또 가까워지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변동성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좀 탄력을 얻은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네. 상대적으로 좀 실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많이 완화된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 상반기 때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에서의 발표 동향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점도표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또 이제 실업률 동향들까지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실업률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빨간 색깔 선은 지금 정규직의 현황이고요. 파란 색깔 실선은 비정규직의 전환 실상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파란색이 코로나 때는 사실 더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이 가장 먼저 몰락을 하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었었죠. 네. 자,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된 상태입니다. 정규직 채용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전년 대비했을 때는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말은 지금 현재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임금 격차에 대한 완화 부분을 놓치지 않더라도 만약 실업률 자체가 명목상 실업률이 4.1에서 4.2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금리를 급격하게 내릴 이유는 없다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시장에 대해서 매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는 항상 투자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뭐 밸류적인 측면까지 다 같이 고려를 했을 때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그러면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고 계신지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좀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처음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두산밥켓입니다. 두산밥켓이요. 두산밥켓이 이번에 이제 멕시코의 신공장 착공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데서 핵심 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미국과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접경 국가죠. 미국과의 접경 국가다 보니까 지금 무관세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는 원인 중 한 가지도 북미 시장을 겨냥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두산밥켓도 마찬가지로 이 멕시코 공장을 착공을 하게 되는데 주로 스테디셀러였던 M 시리즈를 생산을 해서 공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두산밥켓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소식이 나온 걸로는 기존에 이제 유압 장비 납품을 했던 이 자회사 과거 이제 머로타를 이제 또 다시 이제 인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두산밥켓이 사실 그 동안에 이제 부품사를 또 다시 한번 공략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원인은 일단 지금 손바뀜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특히나 이제 탄력이 좀 높은 종목으로의 좀 이탈이 좀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대비해서 조금 손절가를 좀 잡으신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연초 대비로 다시 돌아간 느낌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55,000원 선 회복까지는 조금 더 내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굴삭기나 이쪽은 수출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트랙터 쪽은 괜찮은가 봐요. 이게 굴삭기와 트랙터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이 이제 과거 두산밥켓이 이제 지난 2023년도에 네. 6만 7천 원까지 돌파를 할 수 있었던 이 추진력이 무엇 때문이었냐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농경 장비로 활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쓰였다. 이게 언급이 됐는데 네. 이 농경 장비와 관련돼서 인기도는 언제 많았냐면은 코로나 때 이제 다들 자가격리하다 보니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원 가꾸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가 뭐 어머님들 그냥 모종사 퍼가지고 이렇게 가꾸는 게 아니라 그냥 트랙터로 갈아엎어야지 관리가 될 정도로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농경 장비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에 이 로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원인도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인프라 사업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양대 후보가 모두 거론하고 있는 게 이제 시설 정비를 다시 진행을 하겠다. 이를 통해서 항만 산업도 추진을 하고 도로 확충 등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커진다라고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중장비 시장은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알려주시죠. 어떤 종목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JYP입니다. 굉장히 엔터네요? 오랫동안 좀 잊혀진 종목인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미운 털이 많이 박혀 있죠. 그러니까 박진영 대표께서 괜히 이제 11월에 지금도 주가가 싸니까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다가 몰매를 좀 맞은 격이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다시 7월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2분기에 원래 실적을 좀 발휘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는데 오히려 이게 합류 시즌이 좀 뒤로 미쳐지면서 이번 달 19일 날 이제 합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난 이제 5월 13일 날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좀 제법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월 19일 날에 좀 반짝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좀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 즉 우리가 기술적 매매를 좀 자신 있는 분들은 JYP 엔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실적 개선세까지는 2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제한적인 상승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히려 이제 8월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넥스지가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8월에 넥스지가 데뷔를 하게 되는 근간도 사실은 일본 소니와 함께 합작으로 해서 발굴해낸 그룹이다 보니까 네.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과거 2020년도에도 이렇게 이제 소니와 합작으로 했던 그 걸그룹들과 똑같은 역할로 이번 실적은 하반기 실적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 하반기요.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반기까지의 기대감으로 조금 더 연결해서 기술적인 대응 정도 JYP 엔터테인먼트 체크해드렸고요.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데브시스터즈 있네요. 이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지난 6월 26일 날 이제 모험의 탑 출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저도 이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좀 재미가 좀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매력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일단 흥행 자체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첫날 네. 다운로드가 100만 명이 이제 다운로드를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행사들을 좀 많이 하고 팝업 스토어에서도 6천 명이 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들도 좀 준비를 하면서 IP를 활용한 이제 굿즈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마진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음 차기작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네. 모험의 쿠키런 시리즈를 이제 만들어왔던 오븐 게임즈 스튜디오가 이번에 이제 서브컬처 장르의 수집형 RPG를 만들겠다라는 뉘앙스가 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네. UX UI 부분에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아마 연중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내년까지 좀 기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잊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면은 그래도 데브 시스터즈가 또 연초 주가 수준으로 거의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좀 자신 있는 분들도 또 여기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도 또 넥슨 게임즈가 또 엊그제 또 어제인가요? 좀 실적 올랐죠? 발표를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퍼스트 디센던트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이 게임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흥행도가 좀 상당하다, 인기도는 좀 상당하다는 부분이 나와서 뭐 저도 오늘 좀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좀 참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뭐 후속적인 뭐 콘텐츠도 제가 좀 달아드릴 수 있으면은 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HLB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간암 신약 때문에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결국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 다시 한번 주가가 그만큼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HLB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HLB가 이제 지난 5월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원인은 FDA에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고가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제 주가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항서제약 측에서 이제 뭐 시설 관리 부분들에서의 미흡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사실 HLB 입장에서는 뚜렷하게 뭘 할 만한 건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오히려 아스코 때 이제 발표를 했던 그 자료들을
것들을 토대로 이제 다시 이제 보완을 할 테니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라는 요청만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HLB가 지금 기대가 되는 원인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임상을 할 때에 대한 비교 대상군을 항상 추정을 하는데 비교군 대비했을 때는 훨씬 준수한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오버올 서바이벌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기간 대비를 했을 때는 오히려 넥사바보다는 넥사바가 제가 알기로 15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 15개월 정도의 생존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체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이 그래도 22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더 있었다라고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적인 의미는 있지만 문제는 이 오버올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을 묻지 않고 일단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네. 간혹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이 환자분이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뭐 이동을 하다가 낙상 사고로 뭐 사망을 하셨다 이런 경우에도 네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통계적 자체값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그러면 HLB를 이제 지난 한 달, 두 달 전부터 좀 이렇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중 자체를 조금 좁히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3월 수준 정도의 주가로 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내놓으시는 게 아마 이제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탄력이 높은 종목으로 좀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LB까지 최근에 좀 급등세가 있어가지고 좀 체크를 할게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이 하반기에 대한 증시 대비 전략들 종목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